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이 영상은 지금 제가 틀어드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영상으로 약간 좀 배속을 걸어서 재생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이제 덜 지루하시고, 제가 더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목차를 봐주시면 약수령 국어 시행 대학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약수령 국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제 약술 국어반 운영, 그리고 후기와 성과, 그리고 수능 국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약술 시행 대학을 보면요, 일단은 대표 주자가 가천대죠. 그래서 논술을 100% 보고요. 매년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실제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뽑는 유일한 약술 시행 대학이다. 예, 이 분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이제 추가된 라인업으로는 국민대학교,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학교가 상명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국상가 이 세 학교가 올해 아마 약술 3대장이 되지 않을까,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의도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보신 대로 가천대는 EBS에서 직접 연계가 되는데, EBS에서 직접 연계가 된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지문을 복붙한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EBS에서 지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교들은 전반적인 출제 원리는 다 같고, 다만 이제 서답형 시험이다 보니까 답을 쓰는 방식 자체가 약간 학교들마다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저는 작년 제가 약술 수업은 이제 중대형 수업 이상 규모로 항상 5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모든 학교들을 다 묶어서 수업을 해도 나중에 이제 합격자들이 다 골고루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단일로 진행을 해도 되고, 특수하게 수능 전에 보는 상명대라던가, 아니면 국민대는 조금 지금 제가 이제 최신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봤을 때, 얘들이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겠다. 그래봤을 때 좀 심화된 형태를 추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제가 따로 나중에 파이널 특강을 깔아서 나중에 마무리 정도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하면은 되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가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일단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온 학교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국상가 라인, 국민대, 상명대, 가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따로 표시를 해봤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제가 이렇게 형광펜 색깔을 입혀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천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죠. 다른 데보다 2등인 수원대보다도 2배 이상 많고요. 국민대보다도 4배 이상 많고, 이런 식으로 워낙 압도적인 인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약술 학교를 원서로 쓰는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천대는 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한 형태로 6논술 중에 그렇게 구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본인들이 이제 약술의 이제 대장학교라는 거를 뭔가 항상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년 조금이라도 작년보다 올해를 더 뽑는데 막 이런 말이 나오게끔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지고 뽑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하나를 3등급을 보고요. 바이오로직스나 클라우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100% 대기업 취업 이런 것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서울 상위권 학교들보다 더 높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처음 약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논술 100이고
여기 최저 기준이 2합 6이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2합 6이라는 거는 2과목 이상 본다는 얘기예요. 2과목 이상 본다는 얘기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한 개만 3등급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수능 후에 최저를 못 맞추고 걸러지는 인원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조차도 못 맞춰서 제 수능 후 파이널을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막 바뀌어 있더라고요. 맞춘 애들만 이제 수능 후에는 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제 풍선 효과처럼 가천대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최저 학교들에 비해서는 이 최저 기준이 널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국민대는 2개 이상 보니까 국민대는 아마 최저를 맞췄을 때의 메리트가 더 클 거다. 더 많은 인원이 이제 걸러지면서 경쟁률이 조금 최저로 인해서 막판에는 낮아질 수 있다. 그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명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기억에 남는 게 상명대가 처음 생겨서 수능 전에 상명대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파이널 특강을 한 3일 정도를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5일 이상 깔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원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5명밖에 안 뽑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게 딱 보다시피 약술 라인업 중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뽑는 인원에 비해서 인기가 많은 편이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 학교의 인원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물론 나머지 학교들도 굉장히 좀 수요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고요. 항상 뭐 이런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과, 전공, 계열 뭐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실속형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한대, 을지대 이런 곳은 뭐 의료 보건 계열에 좀 특화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나 계열을 보고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제 현황과 전망을 보면은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 이제 논술 100이고 그리고 점점 이제 가천대를 필두로 해서 인서울 끝자락 및 수도권에서 약술 전형을 매년 이제 시행한 학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경쟁률이랑 지원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리고 약술 난이도 상승에 대해서는 이거는 올해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작년만 해도 약술이 이제 뭐 경쟁자가 몰려서 어려워질 거다 막 이런 말을 하는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이것도 시행 한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인플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모든 입시 시험은 이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뭐 기출이 돌고 파해법이 돌기 때문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수능도 한 3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이 되면서 올라간 거고 약술도 한 작년 정도가 저는 이게 확 어려워질 타이밍이라고 미리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시대에듀라는 곳이랑 이제 약술 교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메이저 출판사인데 이제 7월에 뭐 교보나 뭐 이런 대형 서점에 이제 다 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필 작업 때문에 사실 이번 학기에 뭐 맨날 이제 밤샘 작업하고 뭐 원고 작업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월에 가천대에서 발표한 그 선행학습 보고서에 그 기출을 분석을 그쪽에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 바뀐 뭐 신유형이라든지 문제 조건들 이런 거 좀 그 지필에 꼭 잘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급하게 막 담당자 에디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딱 보기에도 눈에 확 띄게 예전보다 훨씬 문제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술하면은 국어는 정말 쉽다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약간 과장된 측면이 많긴 한데 왜냐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뭐 수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그 메타인지가 딱 돼서 뭐 내가 틀렸구나 이거 나 이거 몰랐어 이런 게 확실한데 국어는 다 한국말이고 뭐 다 아는 얘기 같으니까
국어는 다 뭐 틀린 게 없는 줄 알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원래 그 만점을 받는 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도 않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확실히 더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이 점에 좀 주목하고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까다로워졌냐면은 이런 것들, 수리적 요소, 자료 분석형 강화, 그리고 답안 작성 조건의 세분화.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요맘때쯤 6월을 기점으로 뭐 이렇게 막 정부 차원에서 수능 국어로 한번 난리 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킬러 문항 빼라. 그리고 뭐 국어에 왜 이런 수리적 요소 문제가 나오냐, 왜 물리 같은 문제가 국어에 나오냐, 이런 걸로 뭐 난리 쳤던 적이 있는데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출제진들이 수능 국어를 출제할 때 시험에서 막 숫자, 그래프, 뭐 자료 분석 문제 이런 걸 다 빼거든요, 수능 국어에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맥락 때문에 거의 반강제로 출제진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뺀 거라서 아마 좀 그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석학들이라든지 뭐 교수님들이 자료 분석이 대학 와서 가장 중요한 이 능력이고 지식, 자료 분석 능력이고 지식인데 이런 거를 빼선 되겠냐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능과 논술은 약간 그 체크 앤 밸런스 관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수능이다 이러면은 애들이 좀 덜 걸러졌다고 보고 논술에선 수능 후 논술 난이도를 확 어렵게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불수능이다 하면은 수능에서 충분히 어려웠으니까 논술은 좀 무난하게 출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밸런스 게임을 이 수능과 논술은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능에서 자료 분석형이나 수리적 요소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뭐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이 약술 논술, 수능 후에 보는 논술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대거 이제 추가시켰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도 놀랄 정도로 뭐 이렇게 표 그래프 숫자가 많이 나와 싶을 정도의 지문들로 작년에 출제가 됐다 해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제가 좀 발표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프, 표, 수치 이런 해석 문항이 증가했고 수능의 비수리와 경향과 차별화를 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시면은 뭐 이런 표, 그래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숫자들 엄청 많죠. 그래서 계산을 요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시각자료 이런 자료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 굉장히 대거 많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기출을 이거는 보시면은 직접 다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주목하셔야 하는 게 답안 작성 조건의 구체화라 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딱 봐도 그냥 겉보기에도 가천대 약술 국어는 정말 단순하고 쉽구나라는 생각이 딱 그냥 들었어요. 그냥 첫 어절이랑 끝 어절만 찾아 써라. 뭐 이 정도. 단답형 뭐 시어 하나 써라. 이 정도였다면 작년을 기점으로 뭐 글자 수랑 문장 형식이랑 연결 어미를 뭐를 써라.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고 조건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걸어두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을 쓸 때 굉장히 형식적인 부담이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뭐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문맥에 맞게 있다 또는 없다의 적절한 활용형으로 작성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세분화시키고 글자 수까지 정확하게 이제 집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서답형 시험에서 서답형 조건을 맞춰 쓰는 거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다른 문제를 보면은 조건이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어요. 뭐 3번 같은 경우에 뭐 없고 없으니 없으면 없지만 없으나 뭐 고, 뭐 은이지만 은하 뭐 이런 연결 어미까지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뭐 지만, 은하, 어도와 같은 대조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답이 있다로 작성되어야 함.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문형 조건을 걸어두고 있다. 이게 작년을 기점으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주목하시고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파이널 때 작년에 이제 파이널 수업에 제가 좀 많은 호응을 얻은 게 얻은 수업 시스템이 이제 뭐
한 45명 이상 되는 시험지를 일괄적으로 이제 조교가 걷어서 즉석으로 조교진이 채점을 한 다음에 저한테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스캔 전송을 보내면 이제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뭐 어떤 문제를 틀리고 어떤 문제가 정답률이 낮고 그리고 오답을 쓸 때 어떻게 쓰고 이런 게 제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봐가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이거를 반영한 수업을 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학생 답안 작성에 대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수업을 파이널 때 진행했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저런 운영 조건의 세분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 이제 보셨을 거니까 이것도 이제 영상에서 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약술을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약술 국어는 수능이랑 같이 공부하면은 되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영상 촬영 시점 이후에 지금 이제 최신 이제 평가원 시험이죠. 그게 반영돼서 다시 이제 제작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랑 조금 등급 라인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4등급을 기준점으로 잡은 거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4등급부터 해서 4등급 이상이 나오면은 무조건 수능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4등급 이하면은 이제 한 5등급 정도 되면은 상담을 통해서 그래, 그럼 너는 수능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약술만 한번 파봐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5등급이 상담을 통해서 좀 정해야 되는 성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그냥 4 라인을 딱 잡아서 70점대 이상과 이하로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재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N수생까지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 60점대 중후반 이상 정도만 돼도 수능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가천대가 한 과목을 최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는 2과목 이상 보죠. 예.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하는 김에 출제 원리와 시험 범위가 같기 때문에 수능 국어랑 같이 공부를 했을 때 훨씬 경제적이고 효용성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술을 하다 보면은 수능 국어에 눈을 뜰 수 있고 또 수능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약술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분당 쪽에서 독자적인 커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제가 수능 약술 동시에 공부하는 반을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예, 근데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이루리 같은 경우도 시스템적으로 뭐 1대1 시스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에 되게 좋은 수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과 약술을 병행해서 공부하기에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등급 이상 정도만 되면은 무조건 수능 국어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유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이랑 약술의 차이점은 그냥 수능은 오지선다고 약술은 그거를 서답형 버전으로 바꿔놓은 차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출제 원리랑 시험 범위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좀 경제적이고 효용성 있고 나중에 입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으려면 수능 국어와 병행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최신 동향에 맞춰서 업데이트된 자료들인데 먼저 이제 이거는 뭐 작년에도 이랬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뭐 약술이라 해서 약술 라인업을 아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상위권 학생들이 안 쓸 것 같지만 상위권 학생들도 이제 은근히 지원을 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간호학과 지원자들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공학과와 바이오로직스학과 이런 학과들은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의 100% 취업 연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서울 상위권 학교 수준이죠. 2합4, 2합5의 높은 최저 등급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수능 국어랑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원체 최저 기준도 높고
변별력이 꽤 높은 문제들로 또 약술 문제도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가천대가 15개 버전의 그 계열별 시험지를 나눠가지고 그 당일날 배정을 하거든요, 그 시험지를. 그래서 계열마다 시험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좀 빡센 학과, 좀 경쟁률 높고 인기 학과를 지원한다 하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경쟁률에 따라서 경쟁률과 이런 과의 메리트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올해 첫 시행 국민대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합 6을 보기 때문에 2과목 이상 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좋고요. 하는 김에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국어랑 약술 국어를 병행했을 시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저를 달성했을 때 메리트도 더 크겠죠. 그래서 경쟁률 상쇄 효과가 가천대보다 아마 훨씬 클 겁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 버려지지 않는 공부를 해라라는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효용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출제 범위와 원리가 같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시너지가 나고 좋다. 이렇게 약술과 수능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다 말씀드린 거라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능과 같이 하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카드가 2개가 있어요. 카드 하나는 10만 점에 도달해야 캐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일리지 카드고요. 그리고 반드시 상위 2% 안에 들어야만 리워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캐시로 전환 가능한 마일리지 카드고요. 모든 회원들에게 실적에 맞는 리워드를 지급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걸로 발급받고 싶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논술 전형의 리스크는 뭐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뭐 20대 1 정도 이상으로 다 집계가 되죠. 가천대는 심지어 아까도 보셨다시피 40대 1을 돌파했어요. 40대 1을 돌파했다는 거는 합격률이 전국 평균적으로 2%대라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2등 안에 들어야만 합격을 한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뭐 논술 전형에서 3등으로 아깝게 탈락했다 해서 뭐 더 대우해주고, 뭐 미국처럼 한 학기 다녀보고 학점 보고 붙여준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냥 우리나라 특성상 3등부터 그냥 100등까지는 다 똑같은 탈락자 범주로 엮여서, 그죠? 뭐 공부한 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리스크가 이제 논술의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논술의 뭐 메리트와 리스크는 명확한 게 메리트는 뭐 레버리지가 되게 크다는 거, 자신의 실제 실력보다 잘만 하면은 훨씬 높은 학교에 붙을 수 있다는 거. 리스크는 떨어지면 그냥 끝이 그냥 꽝이라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 근데 또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 그게 이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전자의 케이스, 전자의 예시가 그냥 논술에만 올인하는 공부고요. 이 후자가 정시 수능 공부랑 같이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시 수능 성적도 함께 만들면서 공부를 하면은 설사 뭐 여기 내가 거는 어떤 논술 학교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점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점수 만든 만큼 대학을 지원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수능의 뭐 메리트와 리스크도 뭐 분명한 게, 수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내가 100명 중에서 3등을 하면 그냥 3등에 맞는 학교에 가면 되죠. 그 점수에 맞춰서 가면 되죠. 5등도 5등에 맞는 학교로 가면 되고 10등도 10등에 맞는 학교로 가면 되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것에 이제 올인하고 상위 2%한테만 리워드가 주어지는 거, 이게 이제 논술 하나에만 올인하는 전략이고, 이렇게 내가 공부한 만큼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수능도 함께 챙겨가는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비유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약술 지원자들한테 수능도 같이 하자고 하면은 한 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랑 뭐 학생들이 살짝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능이 어려워서 뭐 약술로 왔는데 뭐 또 수능을 하재,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도 다 좀 아시더라고요. 약술 전형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예, 수능과 같이 하자 했을 때 좀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컨셉의 반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비유를 하면은 수능이 좀 힘들어 보이지만 좀 시간 투자와 이런 노력,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약술이랑 결국에는 뭐 원리가 같다라는 거를 좀 깨치게 되고, 약술은 또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능 3등급 정도, 수능 국어 3등급 이상의 실력만 만들어 놓으면 약술 국어 다 맞는 거는 사실은 일도 아닙니다. 되게 쉽게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약술만 하면은 이게 뭐 쉬운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내가 오르막을 올라가야 등산을 할 때도 내리막이 쉽고 경쾌하다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수능을 기준 삼아서 약술까지 정복하면은 되게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약술 국어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이제 파이널 때 이런 식으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요. 그래서 40명 마감, 막 60명 마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판에 몰려서 막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합격 확률은 더 높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뭐 이런 현상 때문에 약술런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제 막판으로 갈수록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천대나 약술학교들이 최저 기준이 낮기 때문에 약간 풍선 효과처럼 이쪽으로 학생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1학기 때는 약간 샤이 가천대인 게 있어요. 학생들이 다 목표치나 이런 게 좀 높기 때문에 가천대나 이런 거 뭐 3월부터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너도 나도 가천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매년 지원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뭐 가천대에 좀 이런 올라가는 위상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매년 이제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만점자들은 제가 정말 많이 배출을 해왔고, 합격자들도 아까 이제 전국 평균이 한 2%대라 그랬잖아요, 합격률이. 그거의 10배 이상은 제가 올려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반을 왔을 때 항상 40명 정원으로 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합격자들은 반마다 배출을 하니까 10배 이상은 늘어난다, 합격률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조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간호대나 상위권 합격자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따가 뭐 후기나 뭐 이런 인증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적중은 정말 이거는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제 교재에서 이제 매년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다 나왔다라는 후기를 굉장히 많이 받고, 뭐 분당에서 뭐 맹모 카페에도 올라오고 뭐 좀 약간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메이저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고 이제 올해 집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답까지 똑같이 나온 경우, 아까 그 시각자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각자료 아예 똑같이 제 교재랑 똑같이 나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올해 이제 올해 평가원 비문학 3개도 제가 지금 4회까지 모고를 집필 중인데 거기에서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뭐 작두 타고 뭐 신내렸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내 교재에서 적중이 많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문을 고를 때 아무거나 고르지 않고, 이게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뭐 전문가 집단은 다 아는 얘기인데, EBS가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EBS 수특이나 수완 이런 글들이 별로 이제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글이 굉장히 좀 약간 지저분하달까요? 글과 문제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알만한 사실이고, 근데 이거를 문제로 내려면은 이 수많은 EBS 제식을 중에서도 뭐 정의, 분류, 분석, 예시 이런 비문학의 어떤 전개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 그런 걸로 제가 엄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포스피어 같은 경우는 뭐 수능국어 특유의 어떤 시의성,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 하다 보면 출제자들 견해랑 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적중률이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분석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다 올해 6월 평가원에 적중한 내용들이라서 사실 이건 수능국어 설명회 자료에 하나 있는 건데 제가 좀 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에듀 가천대 논술 현재 집필 중인 교재인데 이것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올해 7월에 대형 서점에 가셔서 모든 약술 교재를 다 이게 보셔서 비교해 보시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게 이 교재가 가장 퀄리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술은 제가 뭐 한 30년 동안 논술만 하신 뭐 원장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논술이 원래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시중에 제대로 된 교재도 잘 없고 정말 퀄리티 있고 정성스럽게 만든 교재가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많이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한철장사, 한탕주의 뭐 이렇게만 되게 성의 없게 만들어 수험생들의 어떤 절박함을 이용해서 막 그냥 성의 없게 만든 교재들이 판을 치고 그런 거는 제가 여태 약술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출판사에 있는 모든 책을 저도 보거든요.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성의 없는 교재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약술을 되게 크게 막 출판한 것 같은 뭐 이제 출판사 거에 제가 작년에 저도 낚였는데 뭐 이렇게 그 표지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되게 매력 있게. 그래서 얘네는 제대로 하겠지. 근데 얘네가 약간 잡지 포장을 해놨더라고. 그 잡지 포장 아시죠? 약간 그 뭐 비닐같이 뭐 이렇게 싸놔가지고 속을 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쎄하긴 했는데 그냥 일단 한번 사봤어요. 좋으면 애들한테 추천하려고 봤는데 1회만 올해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EBS 공부랑 이거 수능 공부 이런 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수능 국어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수능 국어와 이 수능 EBS 국어의 종목의 특성상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가 작년 EBS랑 올해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거는 국어만의 특성이에요. 수학이랑 영어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수학은 특히 뭐 작년에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뭐 EBS에 있으면 올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어는 작년에 출제된 수록된 지문들 전부 다 빼고 새로 갱신을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연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국어인 거예요. EBS를 새로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봤는데 작년 EBS로 해놓은 거예요. 1회만 빼고 한 6회 모의고사 중에.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그리고 뭐 교재들 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말 성의 없이 만들고 정말 그냥 뭐 단답형 문제 진짜 그냥 뭐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교재들이 대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더 심해졌냐면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바뀐 부분이 뭐냐면 EBS 변형 문제집을 내지 말라, 출간하지 마라라고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EBS가 이제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수험생들은 고3들이 EBS 변형 문제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고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그 출판사도 뭐 이 규제 때문에 규제를 피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EBS 연계 문제집 자체를 서점에서 찾기가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작권 기준을 피해서 한 70% 이상의 불일치율로 뭐 카피킬러 기준 막 이런 거 다 피해서 제가 모든 글들을 재구성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진 것처럼 인포스피어, 임대차보법 이런 주제는 같되 글을 다시 재구성해서 제가 쓰느라고 맨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놀란 게 이제 이 시대에듀 측에서 메이저 출판사다 보니까 이제 검수 팀으로 움직이는데 정말 무슨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되게 높은 검수 해서 팀으로 달려들어서 이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과정 끝에 나오는 약술 교재는 아마 지금 시중에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7월에 서점에 직접 가셔서 대형 서점에 다 이제 풀리니까 가셔서 한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네. 제 이 커리 안내인데 왼쪽이 시즌별 커리 구성 그리고 오른쪽이 교재 안내 방금 말씀드린 이 출간 교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
이거는 이제 과제용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고 제 강의용 교재를 따로 이제 수업 때 쓸 예정인데 이 강의용 교재에서 매년 이제 굉장히 뭐 다 똑같이 나오고 뭐 시각 자료까지 똑같이 나오고 답까지 똑같이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요 출간 교재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를 피해서 글을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피해서 그런 상황을 피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EBS를 나올 걸로 예측되는 것들을 다 이제 때려박을 예정인 강의용 교재에서 아마 적중이 더 많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강의용 교재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수업을 들여야만 쓸 수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리를 보시면 지금 이제 6월을 이제 일부러 뭐 프리시즌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지금 6월부터 사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가 시즌 1이 들어가고 수능 완성을 입문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9월, 10월이 이제 실전 모드로 계속 이제 문제 풀고 열심히 이제 달궈줘야 될 그런 시기고 수능 후 파이널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 후에 파이널 이때 막 굉장히 뭐 이런 어떤 열기가 폭발하는 시즌이죠, 논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뭐 실장님들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수라는 친구들은 항상 좀 약간 처음에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좀 뭐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률에 40대 1이 넘어가면요 사실 실력이 좋아도 뭐 실수 한 번에 바로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경쟁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미리 차근차근 자신의 실력을 본질적인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고 지금 시작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뭐 적중 사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뭐 답까지 적중한 사례고요. 만세전이라는 작품. 그리고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시각 자료 딱 일부러 좀 약간 멀리서도 잘 보일 만한 시각 자료 중심으로 좀 몇 개를 준비했거든요. 딱 봐도 똑같은 자료, 제 교재에 있는 시각 자료, 출제된 시각 자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뭐 시각자료 강화돼서 출제했던 요 그 남세균 문제 똑같은 거 제 교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파이널 때 출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무디스 신용 등급 마냥 뭐 AA, A, B, C 보시면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 90을 나오면서 이 AA에 있는 거 전부 다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모 사설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약술에 맞춰서 재가공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날 공을 나오면서 AA 작년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이 나금별곡 지금 동그라미처럼 제가 막판에 직전 그 출제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찝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찝어준 것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금별곡 지금 출제된 작품 알려주고 있는 장면. 뭐 비문학도 뭐 구성 요건 이 상위 리스트에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적중했습니다. 뭐 방금 아까 출제된 그 시각 자료 문제 있죠? 남세균이 맨 위에 있죠? AA 이거 나올 거라고 별표 쳐주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파이널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강의도 함께 뭐 이서당이라는 플랫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 적중 내역들이 영상으로 다 인증해 드릴 수 있게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간호대 합격자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거 다 자료에 있거든요. 보시면 16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자세히 내용을 읽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 케이스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 17페이지에 있죠. 이 정세용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어머님께서 제 그 설명회 이후에 뭐 이렇게 되게 개인적인 상담 같은 걸 좀 요청하셨던 분이라서 더 이제 기억에 남고 이런 친구들이 합격하면은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학부모 설명회 통해서 이제 온 학생은 뭔가 이렇게 그 학생을 나중에 볼 때 어머니 얼굴이 이제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저도 모르게 더 챙겨주게 되고 기억에 남는 사례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작년에 이루리에서 열심히 해서 되게 학교 끝나고 뭐 저도 뭐 이런 감사 문자를 받으면 되게 감동받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 좀 모아놓은 거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 뭐 아까 보셨다시피 80명 정도밖에 안 뽑지만 합격자들 배출했고 모든 종류 약수 합격자 다 배출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전공 합격자들. 이 친구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아까 이제 띄워드린 답안지 중에 한 명 이름이 이 친구가 있는데 뭐 그때는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후기를 되게 카톡 후기 이렇게 장문으로 잘 보내서 되게 고마웠는데 뭐 수업을 듣고 뭐 국어에 원래 자신이 없었는데 뭐 지문 글을 읽는 법을 제 수업으로 인해서 처음 좀 깨치게 되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내용의 글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런 학생들 때문에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 전형을 더욱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적중 내역들, 적중한 것들 학생들이 시험 보자마자 막 너무 신기해서 보내준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지문, 다양한 문제들이 적중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능 국어 상승 사례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이루리 학생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 이 친구가 2학년 말에 저한테 70점대인 상태에서 와가지고 나중에 평가원 100점을 맞더라고요. 평가원 100점을 맞다 보니까 수능 때 뭐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얘가 뭐 배탈이 나건 뭐 컨디션이 안 좋건 뭐 물로 나오건 불로 나오건 1컷 미스로는 안 내려가겠지 하는 그런 완벽한 실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수능 1등급 나왔고 이 두 사례는 약술이랑 수능이랑 함께 준비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원래 지금 썸머라는 거는 지금 시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5등급으로 이 친구 합류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약술이랑 수능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여기 보시면 뭐 이게 22페이지에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쌤 수업 듣고 국어로 최저 맞춘 것 같아 하면서 이거 인증 91점 맞은 인증을 보내주고 있고 이 친구도 94점을 맞았어요, 수능을. 근데 이런 친구들 보시면은 다 약간 좀 원래 잘하거나 좀 그런 학생들이겠지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친구들 다 처음에 국어로 최저 맞출 생각이 처음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김에 해봐라라고 해서 한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처음에 66점으로 합류했어요, 이맘때쯤에. 이런 사례들이 항상 매년 나오고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면 항상 뭐 사기와 상수를 판치는 요즘 세상에 학부모님들이 잘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전말을 항상 이 친구는 따로 보여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66점 맞았고 지금 이맘때쯤에 그리고 9월에 이 친구가 79점으로 끌어올리고요. 수능 때 94를 맞춰서 막 손이 떨린다 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는 되게 기억에 남는 케이스인 게 가천대랑 수능을 같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가천대 그 최저 기준은 되게 낮잖아요. 근데 국어 1등급 받고 가천대를 갔어요. 그걸로 그 1등급으로 최저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던 학생인데 어쨌든 국어로 되게 잘 풀린 케이스이긴 하죠. 그리고 이 친구 이루리 학생인데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이 친구도 처음에 국어 5등급으로 왔고 뭐 전혀 수능 국어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재능이 보이길래 얘는 국어를 여태까지 안 해서 그런 거지 재능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요즘 학생들은 너무 주요 과목조차도 선택 과목화가 되다 보니까 본인 재능을 잘 몰라요. 메타인지나 이런 게 자기가 그냥 좋아하면은 이걸로 최저 맞출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탐구나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절평이고 공부량이 적어 보이니까 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략 과목으로 이제 최저 과목으로 미는 과목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되게 함정인 게 뭐냐면은 제 학생들이 이제 그걸 전략 과목으로 민다라고 했을 때
그 공부 뭐 량이라던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재학생들이 영어랑 탐구로 최저 전략이 몰린다고 치면 그러면은 N수생들은 어떨까요? N수생들이 우리 재학생 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거는 내 탐구는 그냥 재학생 동생들한테 양보하자. 넣어도 뭐 이러면서 재학생들 밀어주는 거 아니고 N수생들이 내가 탐구도 1등급 못 맞으려고 재수하나? 이렇게 생각한 말이에요, N수생들은. 그러니까 탐구나 이런 과목들은 최저로 막판에 그냥 다 몰려요. 그래서 한두 개 더 틀리면 뭐 4까지 쫙 내려가고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혹시 뭐 최저 전략 중에 탐구 하나만 내가 이거만 밀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술국어 하는 김에 수능국어도 같이 하면 좋다는, 그게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공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수능국어도 같이 해가지고 2등급 최상위 성적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기억에 남는 게 되게 웃긴 게, 육론술로 이제 여러 학교를 썼는데, 목표를 이제 초과 달성하게 된 거죠. 초과 달성해서 어차피 가천대는 정시로 가도 남아돌 점수가 되니까 그냥 수능 후에 가천대 논술시험장에 안 가더라고요. 안 가고 한양대 논술 보러 가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케이스들도 매년 나온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서울대 수능 국어반에서 이제 보낸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자 이제 부록에 이제 넣어본 거고요. 이 친구는 뭐 서울대가 목표가 아닐지라도, 학생들이 서울대 목표가 아닐지라도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국어 공부를 잘 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실어 놓은 거고, 이 친구는 이제 기출이랑 사설 이 투 트랙의 커리큘럼을 정말 잘 공부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자녀도 국어를 공부할 때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과 EBS 딱 이 투 트랙으로만 잘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수능의 어떤 내공, 출제, 원리 이런 거를 본질적인 능력을 탑재하기 위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사설이나 EBS는 이게 올해 시험범이기 때문에 조건 실건 파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회 때 기억에 남는 사례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94까지 국어 성적 올린 학생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가 학부모 설명회 통해서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받을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5등급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국어 열심히 하면 국어로 최저 맞출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대답은 하면서도 내심 열심히 좀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은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웬걸 아까 보셨다시피 66, 79, 94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수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심지어 의대생들조차, 의대 지망생들이나 의대생들조차 국어는 타고나야 된다, 국어는 다시 태어나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깝고 좀 답답한 부분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종목이고 과목인데 본인의 어떤 가능성을 이제 함부로 재단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공부하다가 이 재능이 발견되고 개발되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이 친구는 아까 그 친구 서울대 간 친구고요. 이 친구도 근데 서울대니까 원래 잘했겠거니 생각하시겠지만, 이 친구도 3월까지 아까 그 카드뉴스 보시면 3월까지 3등급이었어요. 3등급이면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반타작이잖아요. 반타작이 4등급이구나. 죄송합니다. 3등급이면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하면 되게 낮은 점수인데, 이 친구도 계단식으로 올려가지고 국어가 약점이던 친구였는데 극복하고 좀 잘 풀린 케이스고요. 제 반에서 매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링크트리 들어가시면 더 많은 후기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고, 그냥 카메라만 대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커리도 약술이랑 이제 투 트랙으로 저는 항상 커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렇게 통하게끔 운영을 합니다. 약술 커리랑 수능 커리랑. 그리고 수능 교재는 이제 이 대형 학원에서 쓰는 메이저 컨텐츠, 이감 컨텐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반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일요일 기준으로 한 시간표인데요.
이제 약술국어반 이제 9시, 토요일 9시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개강 날짜가 잡히면은 개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토요일 매주 9시에 진행, 6월 중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국어반은 이런 게 이제 저는 이런 구성이 이루리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술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빠른 속도로 지문을 다 정리하고 나올 만한 지문을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판서식의 수업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아요. 네, 그래서 약술을 판서로 듣고 내가 좀 수능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 글의 흐름을 보는 능력이라던가 문해력이라던가 뭐 문제 해결 능력을 새롭게 좀 깨치게 돼서 내가 수능도 해보겠다. 그런 친구들은 월요일, 금요일 요 학원이 또 1대1 수업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에 제 수능국어반에 오시면 1대1로 수능은 좀 더 깊이 있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1대1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요 반으로 수능국어를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기서 판서를 듣고 뭐 이 둘 중에 하루를 택해서 한 번 더 수능을 심화시켜서 공부하고 이러면은 정말 되게 환상의 조합인데 뭐 수능국어에 대한 도전 여부는 뭐 학생들마다 뭐 호불호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뭐 컨설턴트 시스템이라든지 상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되게 저도 놀랄 정도로 이게 여기 컨설턴트에서 분석해서 주는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분석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이런 국어의 세부적인 뭐 약점 파악이나 뭐 현황 파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 툴을 통해서 수능 국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점쳐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에 맞는 어떤 주차별 계획이라던가 이런 걸 다 학원에서 짜주니까 그래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으로 커리를 학생들마다 맞춤형으로 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항상 하는 어떤 예시인데 우리가 뭐 석촌호수나 뭐 분당 율동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되게 잔잔한 호수 위에 청동오리들이 이렇게 막 되게 고고하게 떠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들이 그 잔잔한 호수 밑에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발버둥을 쳐야 거기 떠 있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반에서 뭐 국어 1등급 나온 사람 뭐 100점 맞은 사람 하면은 뭐 한두 명 손 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학생을 막 되게 우러러 보면서 쟤는 나랑 다른 존재, 쟤는 타고났나 보다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학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코피 쏟으면서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거는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물만 보고 자신과 비교하고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어떻게 이 학생이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게 되게 안타깝고 국어가 뭐 아까 뭐 의대생들도 뭐 타고나야 뭐 다시 태어나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공부시켜보면 그렇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수능국어 같은 경우도 선택지를 보는 촉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선지에서 뭐뭐까지도 뭐뭐조차 뭐 반드시 뭐 모두 뭐 이런 조사나 부사 토시 하나하나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그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가 이제 애들이 그거를 촉이라고 부르는데 감이랑 촉이라고 하면은 이게 타고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학습량으로 그런 촉이 후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후행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촉이라는 거는 우리가 돌밖에 안 된 애기한테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라고 안 하잖아요. 촉이 눈치라는 건데 국어도 결국 그런 선택지를 보는 촉, 눈치 같은 게 발달해야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공부를 해도 더 많이 맞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촉이랑 감 이런 거는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시가 애기한테 눈치를 기대하지 않는 거는 애기는 삶의 경험치 자체가 없죠. 그죠? 나이가 하나하나씩 들면서 나의 어떤 빅데이터가 생기면서 촉도 생기고 감도 생기고 눈치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촉이나 감 이런 것도 학습량을 통해서 충분히 후행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지론이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 저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국어에 대한 가능성, 수능 국어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부모님들, 학생들도 저와 좀 인연이 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뭐 고고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보람 있게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약술국어반 토요일 9시, 오전 9시에 개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에 수능국어반도 1대1 수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있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뭐 좀 제 단독 설명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뒤에 다른 선생님들 순서 있고 막 그러면은 저도 막 이제 뭐 빨리 들어가야 되고 막 이래서 그냥 허겁지겁 들어가지만, 오늘은 질의응답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카드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질의응답에 질문 주시고 상담 주신 분들 자녀 중에서 잘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부터만 네. 그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시험 모의고사 문제지를 주고 그걸 풀어와서 그거를 풀이하는 형식입니다. 그게 이게 1대1 수업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커리도 맞춤형으로 짜주기 때문에 아직 기본기나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학생한테 뭐 바로 뭐 실전 모의고사부터 풀리고 이러면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기본기를 다 잡는 수업 커리가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실무 같은 것도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속성으로 개인별로 맞춰서 커리를 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틀린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만 그 애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분석지를 주는데 거기에 뭐 틀린 문제도 다 똑같이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도 틀린 문제, 아니면 손도 못 대고 틀린 문제, 아니면 잘못 봐서 틀린 문제, 이런 거를 세분화 시켜가지고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적어 놓은 거를 기반으로 제가 딱딱딱딱딱딱 바로바로 솔루션을 내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문논술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수능 국어반을 들으면 선생님한테 약수를 국어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좀 연계해서 좀 도움이 될까요?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쵸. 예. 근데 이제 약수를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좀 반대로 약수를 하다가 뭐 제 수업 스타일이라던가 컨텐츠를 보고 수능을 심화해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학생들마다 좀 입시 전략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시스템을 뭐 잘 아시고 1대1 수업이 잘 맞으시면은 뭐 반대로 뭐 시작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뭐 약술만 파이널 때 약술은 파이널 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커리를 그 학생 상황에 맞게 짜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해 보시고. 네, 또 예.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분석을 그 학생한테도 어디가 약해 뭐 이런 걸 해갖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제 테스트지 같은 부분 보고 약점을 네, 테스트를 일단은 뭐든지 테스트를 해봐야 그 학생 상태가 딱 이제 포렌식처럼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런 게 여기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점 분석과 강약점 분석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고 커리를 주차별로 짜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1대1 수업이라는 게 지금 아까 판서식 수업은 이제 학생들 들어와서 뭐 개념을 설명해주고 뭐 해라라고 할 텐데 1대1 수업은 수학 같은 건 개별 교재로서 뭐 풀어오게 하고 모르는 거 모르고 이런 식일 텐데. 네, 그게 이제 여기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시스템 특성상.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로테이션식 과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뭐 한 6명까지 최대 앉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봐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대치동 정통파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치동에서 무학년으로 애들 다 이렇게 한 교실에 놓고 한 명씩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주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지식을 직수로 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사실 효과는 좋습니다. 예. 수업은 그러면 몇 시간씩 수업 진행되나요? 이거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 예정이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때 첨삭도 필요하고 좀 디테일하고 하면 조교진과 함께 이걸 8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좀 더 많이 봐주는 식으로, 그렇게 파이널 때 개편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강 때는 9시부터 12시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국어는 뭐 이거는 뭐 여기 재원생들은 아시겠지만 6시부터 10시까지 일반적인 학원 시간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약술 국어반에서는 수능 국어를 조금 다뤄주시나요? 아,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좀 이 다른 손으로 표시를 해드리면 뭐 한 요 정도 교집합 부분이 발생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술은 그냥 수능 지문을 읽고 어떤 정보를 찾아서 내가 단답에 답을 쓰는 시험이고요. 수능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찾기 게임인데 어떤 정보를 찾아서 오지선다를 선별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답을 도출하는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0% 이상은 굉장히 이게 싱크가 나오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김에 같이 공부하면 좋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 뭐 분당 쪽에서도 실장님들도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약술 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퍼지면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필요성을 절감하시거든요. 수능이랑 같이 하면 좋다는 거를 좀 많이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약술 국어반 지금 그럼 포커싱은 일단 가천대 위주로 포커싱이 되는 건가요? 학교들이 여러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게 범약술 전형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저도 이제 교재도 파이널 때는 뭐 상명대편, 국민대편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제가 이북으로 다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건 파이널 때 흩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유닛으로 이게 흩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학기 중에는 다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성과가 잘 나오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부죠. 왜냐면은 약술을 보통 한 학교만 쓰게 되지 않거든요. 나중에 6개 칸 중에서 평균적으로 2-3개 아니면 뭐 올 약술로 구성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요. 학기 중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시면 뭐 저도 뭐 이제 지금 뭐 스케줄 때문에 가봐야 되지만 짧게는 좀 되면 상담도 가능한데 뭐 자세한 상담은 여기 실장님들께서 되게 잘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날씨도 좋은데 어디 안 가시고 이렇게 주말에 아침에 오기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